네, 첫 번째로 살펴볼 사례는 북촌에 있는 홍현이라는 인포메이션 센터예요. 여기를 프로젝트는 아까 처음에 우리가 도시 전반적인 콘텍스트 설명에서 봤던 북촌의 전반적인 모습인데 사이트는 요 아래에 요 빨간 영역이 이 프로젝트의 사이트입니다. 크게는 뒤에 이렇게 정독도서관이 있고 여기에 박물관, 역사 박물관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오래된 도시의 어떤 이런 패브릭에 가운데 큰 녹지가 있고 그 안에 이제 벽이 있으면서 거기에 인포메이션 센터를 새롭게 구축하는 프로젝트였어요. 보시면 전반적인 사이트 프로젝트의 이제 모습인 건데 이 프로젝트의 모습을 살펴보면 크게 사람들이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적이 하나가 있고 이렇게 많은 자금자그마한 매스들이 나눠져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원래는 이 사이트는 4m가 되는 아주 높지 어느 정도 사람들이 진입할 수 없고 시야도 차단되는 큰 벽돌로 둘러싸져 있는 약간 고립되어 있는 그러한 영역이었어요. 하지만 이 서울교육박물관을 기점으로 어떠한 통로를 만들어주자 이 도시 안에서 이 주변에 이렇게 많은 아주 작은 주거 지역들이 있는데 여기 이 사람들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지금 하나도 없고 또 이 메인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큰 사람들의 동선인데 여기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진입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제스처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보행자들이 여기 이 트이게 되는 새로운 공간을 통해서 이 오프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서울교육박물관에 진입을 하고 그 교육방 우회해서 우회하면 이제 정독 도서관까지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방문객들을 위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것이 이제 이 사이트에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람의 어떤 의도였던 거죠. 그래서 예전과 지금 현재 사진을 비교해 보면 예전에는 이렇게 큰 담벼락으로 막혀져 있던 공간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도시적으로 하나의 제스처, 이 오프닝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새로운 흐름을 만든 거고, 동선을 만든 거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일로 진입할 수 있는 새로운 행태를 만들어낸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이제, 이 프로젝트를 그런 오프닝을 만들기 위해서 진행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프로그램 자체가 예전에 이렇게 막혀져 있던 공간이었었는데, 그 공간을 이렇게 오프닝으로 뚫고 사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퍼블릭한 시설들, 뭐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인포메이션 센터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실 그 공간들이 필요한 영역은 이렇게 되게 되지만 그것들을 이렇게 조각을 내서 공간을 벌림으로써 사람들의 그런 자유로운 진입도 가능하게 하고 원래 이것들이 뚫어져 있으면서도 약간의 기울기들을 다 갖고 그것들의 스케일 자체가 주변 스케일과 비슷하게 이루어지게끔 이렇게 배치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 이 주변의 컨텍스트를 보면 원래 이 건물들의 스케일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그러한 스케일감을 바로 받아줬기 때문에 여기에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가 생기다 할지라도 이 주변의 컨텍스트와 잘 조화가 이루어진 그리고 주변의 건물들의 텍스처나 이러한 마감 느낌을 받아줘서 이 프로젝트가 끝난 이후에도 이 경관 자체가 주변에 원래 있던 공간들과 잘 어울려서 하나의 그냥 제스처 그 오프닝만 남아있게끔 그렇게 계획되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평면도를 살펴보면 이러한 하나하나의 어떤 공간적인 매스들 자체가 주변의 스케일에 맞게
잘 조정이 되어서 주변의 컨텍스트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고, 이런 큰 오프닝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 사이사이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절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익면상에서도 전체적으로 이게 과하지 않게 들어간 그런 메시지들의 구성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또 뭐 밤에는 이 메스 자체가 라이팅의 역할까지 하면서 인포메이션 센터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잘 주의와 함께 연결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프로젝트는 이 앞서 보여준 북촌의 인포메이션 센터랑은 전혀 다른 느낌의 프로젝트일 텐데, 이거는 기아 자동차의 비트 360이라는 플래그십 스토어예요. 그래서 이 비트 360이 위치한 도시의 사이트는 사실 주변이 압구정 로데오역에 위치했는데 완전히 명품관 같은 백화점들과 아주 럭셔리한 패션 플래그십 스토어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청담 사거리부터 압구정 로데오역 사이의 사이트입니다. 물론 뒤에 후편에 이제 그런 청담고라는 교육기관과 아파트 단지가 있긴 하지만 상당히 많이 큰 블록들 자체가 어떤 상업 공간과 뭐 레스토랑 그리고 이런 럭셔리한 브랜드들의 이렇게 특징 지어져 있는 아주 화려한 플래그십 스토어들이 모여져 있던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도시적인 맥락을 받아 이 프로젝트 자체도 여기 보이는 뭐 디올이나 이런 버버리 같은 플래그십 스토어도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 따라서 이 공간 자체도 여기에는 이런 커머셜 러시안 패션 라이프스타일 샵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 들어오는 기아 자동차의 플래그십 스토어도 그 맥락에 맞게 어떤 파사드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고 그 밑에 들어갈 새로운 공간 자체도 카페적인 그런 프로그램과 뭐 주위에 가든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뭐 녹지 공간 그리고 살롱적인 공간을 같이 프로그램에서 넣자라고 해서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봤던 그 북촌의 그 인포메이션 센터의 프로젝트와는 완전 결이 다르고 여기 이 공간 안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사회 문화적인 맥락도 완전 다른 걸 볼 수가 있죠. 다음으로 살펴볼 프로젝트는 MMC라고 여러분도 많이 방문하셨을 것 같은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을 보면 딱 방문했을 때 이 모든 메시지 자체가 하나의 사실 미술관이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전의 컨텍스트를 잘 보존한 설계적인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숨어져 있어요. 사실 이 국립현대미술관의 사이트는 예전에 역사적으로 조선시대 종친부가 있었던 곳이고 그리고 1933년에 지어졌던 이 경성의학 전문학교 외래진로소 그리고 옛 기무사 본관이었던 건물이 있던 사이트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사실 지금도 이 외관이 남아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중요했던 건물이기 때문에 이 건물 자체를 철거를 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이 외관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나머지의 공간들의 매스와 조화를 시켜서 큰 뮤지엄을 구성한 거를 아실 수 있습니다. 또 예전에 이 종친부였던 이 건물 자체도 원래 실제로는 여기에 있지 않았는데 예전에 있던 자리로 이 종친 공간을 다시 이설해서 와서 국립현대미술관의 전체 프로젝트와 어울리게끔 구성을 했죠. 즉 역사적인 맥락, 이 국립현대미술관이 들어간 이 사이트의 역사적인 맥락을
모두 이 건축가가 고려를 해서 조사를 하고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새로 지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배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을 해서 만들어진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배치도를 보시면 사실 이쪽이 다 경복궁이에요. 경복궁이고 그 앞에 이제 이렇게 마당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사실 현대미술관이라는 게 엄청나게 큰 전시 공간을 요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뭐 큰 대형 미디어 작품이라든지 뭐 조형물 작품 같은 게 많이 필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디자이너는 많은 공간들을 이렇게 쪼개져 놓은 걸 볼 수가 있죠. 그 이유는 원래 이 주변의 대지가 가지고 있는 스케일을 무시하지 않고 그 안에서 최대한 주변의 컨텍스트와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이 건물들 매스를 많이 쪼갠 걸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런 마당이라는 요소를 활용을 해서 기존에 원래 이 주변에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마당, 경복궁 마당 이런 것들과 연계를 시키고 싶은 의도로 이러한 주변의 작은 마당들을 의도적으로 많이 구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마당은 또 포장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옛 종층부 건물의 앞쪽 마당은 이렇게 흙바닥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게 이제 예전에 이건 전체적인 종층부의 모습이고요. 이 역사를 어떻게 보면은 건축가는 이거를 충분히 인지를 하고 얘를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 이 국립현대미술관의 하나의 어떤 요소로 활용을 한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이한 점이 이 위에 사실 엄청나게 큰 게 필요한 공간들은 모두 다 지하로 넣었다는 거예요. 건물의 섹션을 보면 사실 이 지상으로 보이는 건물들보다 이 대지 아래로 엄청나게 큰 연결된 지하 공간이 전시 공간으로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사실 국립현대미술관을 서울관 방문해 보면 1층은 거의 로비 공간과 약간의 전시실로 이루어져 있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지하를 마주하게 될 때 큰 전시 공간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제 이 주변에 사실 경복궁이라든지 북촌의 낮은 건물들과 이 현대미술관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이 대지의 사이트의 컨텍스트를 고려한 디자인으로 구성이 됐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색채 계획도 인면으로 보시면 이 이렇게 국립현대미술관 자체를 드러낸다기보다는 주변의 컨텍스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색채로 구성을 해서 무리하게 이 공간 자체만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네 번째인가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프로젝트는 하버드 아트 뮤지엄 레노베이션 프로젝트인데요. 사실 이게 레노베이션 된 후에 건물 사진이에요. 사실 이 사진을 보면 이게 과연 레노베이션을 어디를 한 건가 의문점이 들 정도로 원래의 건물과 또는 주변의 건물들과 흡사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수도 있는 렌조 피아노가 레노베이션 설계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이게 사실 이 앞과 뒤의 모습이 이렇게 완전히 다릅니다. 이 뒤쪽을 바라보면 건물 뒤쪽은 완전히 새로 지어진 것 같은 이런 건물 파사드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왜 이 디자이너는 이 새로운 건물의 모습을 앞에 보여주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아트 뮤지엄 주변의 컨텍스트가 이러한 곳입니다. 사실 여기가 이제 하버드 야드이고 주변에 모두 다 붉은 벽돌에 이러한 역사적인 건물들이 위치한
그런 캠퍼스와 바로 옆에 있는 도시의 패브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여기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프로젝트의 사이트인데, 주변이 거의 모두 다 빨간 벽돌로 거의 이루어진 도시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여기가 이제 그 캠퍼스고, 여기는 GSD 건물, 건축가 건물이 있고, 여기에 그 아트 뮤지엄이 위치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자이너는 이 주변의 컨텍스트와 이 파사드가 가지는 역사적인 맥락을 유지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새로운, 아까 좀 전에 보였던 완전히 이런 새로운 은색의 건물이 사람들이 많이 보행하고 있는 이 길을 따라서 보이는 게 아니라, 이 길 건너편은 메인 캠퍼스가 위치한, 이 길 건너편 메인 캠퍼스가 위치한 여기에 군락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받아주고 유지시켜주면서 새롭게 확장을 시켜야겠다, 레노베이션을 해야겠다라는 판단 하에 이 프로젝트를 그렇게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 공사를 할 때 어떻게 보면 계속 쭉 봐왔었는데, 결국에 공사할 때 이 겉에 이 파사드만 남겨놓고 이 안에는 모두 다 레노베이션을 한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이 왼쪽에 어떤 역사적인 가치를 지니는, 그리고 주변 컨텍스트와 충분히 어울리고 같이 조화로운 파사드 자체는 유지를 시키고, 그 안에 인테리어와 뒤에 후면의 익스텐션은 새롭게 디자인을 해서 연결을 시키는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제 바라보면 이런 식으로 앞쪽에 어떤 메스, 그 파사드는 낭만져 있고, 뒤에 더 필요한 익스텐션 공간을 이렇게 새롭게 디자인을 했던 한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주로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이쪽이기 때문에 그 앞쪽에 어떤 뮤지엄의 얼굴은 기존의 역사적인 가치와 주변 컨텍스트를 반영을 해서 그대로 유지를 시키고, 이 안에 그지만 기능적인 것은 충분히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어주고, 후면의 익스텐션은 이 디자이너의 어휘에 따라서 새롭게 붙여진 프로젝트로 볼 수 있습니다. 옆을 보면 옆에서 바라봤을 때도 상당히 재미있는 어떠한 제스처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전체적인 파사드의 어떤 엘리베이션, 그 인면 머틀만 유지한 게 아니라 건축가는 그래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구성, 즉 예전에 이 건물이 가지고 있던 평면적인 이 대칭형의 논리도 그대로 유지한 거 볼 수가 있어요. 평면도에서 보시면 메인 출입구로 진입해서 큰 에이트리움이 있고, 이렇게 대칭으로 크게 건물이 지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칭 구조는 새롭게 익스펜션 된 새로운 공간까지도 유지를 시키면서 공간 전체를 새롭게 구성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 가지고 있던 이 아트 뮤지엄의 기억들과 새롭게 앞으로 또 만들어 나갈 새로운 공간에 대한 기억이 함께 병치가 되면서 도시 안에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광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적으로는 에이트리움이 있기 때문에 마치 뉴욕의 구게다임 뮤지엄처럼 중간에 이 역사적인 예전부터 있었던 이 에이트리움에 계속 큰 작품들이 전시되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죠. 사람들은 주로 이쪽 이 메인 엔트런스를 사용해서 진입하지만, 또 새로운 공간이 익스펜션된 후편으로도 진입을 할 수 있게끔 이 1층의 공간을 프로그램적으로 쭉 오픈을 해놨기 때문에 예전 것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공간을 같이 결합시킨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 다이어그램, 섹션 다이어그램에서 보여준 중앙 공간이에요. 여기 안에서는 많은 이벤트도 열리고 작품 전시도 가능하고 하면서도, 예전에 그 새롭게 익스펜션, 마찬가지로 외부와 마찬가지로 내부에서도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건물의 기억들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공간을 확장해서 올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하이라인, 뉴욕의 하이라인 프로젝트인데요. 아마 워낙 유명한 프로젝트라서 여러분들도 많이 접해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원래 기본적으로는 이제 엘리베이트 된, 공중에 부양된 새로운 공원인 거죠. 아주 리니어한 공원인데, 원래 이 공원 자체는 예전에는 철길이었어요. 지금 현재는 이게 공원화돼서 약 2.3km에 해당하는 띄어져 있는 아주 긴 길의 공원이 됐습니다. 사실 이 공원이 생기기 전에는 이쪽 주변이 거의 미트패킹 에어리아라고 해서 고기를 이제 소고기를 가져와서 분쇄해서 다시 포장하는 그러한 지역이었고, 많이 좀 낙후되고 사람들의 진입이 거의 없던 그런 도시의 어떤 영역이었는데, 지금 이 하이라인 파크가 생긴 이후로는 이 주변에 갤러리라든지 플래그십 스토어라든지 호텔 같은 것들이 엄청 많이 생겨나면서 새로운 문화집으로 디벨롭된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934년부터 80년까지 이제 기찻길로 활용이 됐던 교량이었어요. 근데 이 기찻길 교량이 사실 1990년대 돼서 기차가 이제 다니지 않게 되면서 거의 도시 안에서 버려진 공간처럼 이렇게 잡초들이 무성한 이제 공간으로 탈바꿈이 되었고, 더 이상 이제 기차의 교량으로서의, 기찻길 교량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다리 밑은 더 슬럼화가 되고, 도시에 예전에는 큰 역할을 하던 그런 인프라스트럭처였지만 거의 도시 안에서 이제 버려진 공간으로 전락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 공간이 버려졌긴 하지만 주변에 이제 주민들이 여기 리서치를 계속을 하고 생태학자들이 방문을 하면서 뭔가 도시 안에서의 이 기찻길 위에 자라나는 이런 식물들의 야생화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가치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이렇게 숲풀이 자라난 모습을 보면서 이곳이 우리의 도시 안에서 어떤 공원이 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하게 되었고, 그 주민들이 어떠한 단체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지속적인 스터디와 그리고 도시의 어떤 주체해서 도시에서 여기에 투자를 해서 새롭게 공원으로 만드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주장을 계속 이어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한 자치단체의 활동으로 이 공간 자체가 도시의 어떤 리니어 파크로 바뀌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너무나 유명한 뉴욕의 명소가 되었죠. 그래서 사실은 특히나 원래 공원들은 다 땅의 대지 레벨에서 이루어지게 되지만, 이 하이라인 파크 같은 경우는 땅에서 교량 높이만큼 엘리베이트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한 새로운 공간의 프로토타입을 경험을 하게 되고, 또한 주변에 바라볼 수 있는 허드슨강의 뷰도 너무나 좋기 때문에 정말 수많은 여기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와서 휴식하고 또한 체험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게 원래 예전에 기찻길이라는 그러한 역사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공간을 만들 때 그러한 요소를 디자이너가 잊지를 않고 그 일부 기찻길의 구간도 남겨두고 그 기찻길의 어떤 리니어한 그런 메타포를 사용을 해서 페이빙 디자인도 하고 구조적인 디자인도 했기 때문에 그 기억과 함께 예전에 이 콘텍스트가 가지고 기찻길이었었다는 그 기억과 함께 주변에 새롭게 조성되는 공간들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예전에 일부 진짜 예전에 있던 기차길 그대로 남겨놓은 것도 보이고요. 여기 스트리트 퍼니처 자체도 그러한 리니어한 맥락에서 디자인돼서 만들어진 거 볼 수가 있죠. 심지어는 어느 건물을 관통하기도 하고 그런 관통하는 공간은 또 새로운 어떤 공간성을 갖게끔 프로젝트가 디자인되어 있기도 해요. 또 이 교량이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마치 도로를 바라보는 것 같은 공간적인 재미를 주기도 하고, 사람들은 사실 도로를 위에서 이렇게 앉아서 쉬면서 바라보는 경험을 많이 하지 않는데, 이런 완전 새로운 경험도 이 컨텍스트라는 것을 이제 디자이너가 받아들이면서, 아, 여기서는 이 공원은 땅에 있는 공원이 아니라 도로 위에 떠 있는 공원인데, 그러면은 뭔가 어떤 새로운 경험이 없을까? 라는 아이디어로 이러한 도로를 바라보는 그런 휴식 공간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치 하이라인이 예전에 그 기찻길을 레노베이션해서 새롭게 만든 것처럼, 이거는 되고 있는 아양철교를 레노베이션한 프로젝트인데, 이거는 새로운 어떠한 공원을 만든 건 아니지만 예전에 이 안전상의 이유로 철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다리를, 그걸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역사적인 공간으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퍼블릭 공간으로 만든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교로 만들면서 어떠한 새로운 공간을 하나를 창출을 하고, 예전에 이 다리가 가지고 있던 기억들을 아양 기찻길이라는 것을 보존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가운데 어떤 그 기찻길에 대한 기억의 전시를 넣은 프로젝트입니다. 런던의 테이트 모든 뮤지엄도 너무나 유명한 프로젝트죠. 예전에 화력발전소였는데 그 화력발전소가 가지는 이런 큰 대공간의 장점을 살려서 그 컨텍스트 이용해서 새롭게 현대미술관으로 바꾼 케이스예요. 사실 이 외관 자체는 예전에 그 화력발전소의 외관을 그대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예전에 화력발전소였다라는 그런 컨텍스트의 기억은 계속 유지되지만, 실내 공간 같은 경우는 그 화력발전소의 구조를 살려서 넓은 전시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 안에서 엄청 재밌는 전시를 많이 할 수 있게끔 레노베이션을 했지만, 이 외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전에 역사적으로 여기가 의미 있던 그런 공간이었다는, 그런 화력발전소였다는 기억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시도 그 대공간의 일부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시도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보여드릴 프로젝트는 그라운드 지로 메모리얼로, 이것도 유명한 메모리얼 프로젝트죠. 다 아시겠지만 9.11 테러가 있은 이후에 그 무역센터 건물이 무너진 자리에 이 메모리얼이 조성이 됐어요. 이 두 개의 빌딩의 푸테이지를 그대로, 영역을 그대로 살려서 그거를,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그거를, 이러한 기억을 메모리얼로 어떻게 남길 수 있을까 고민을 해서 이런 붕괴 이후에 건물의 어떤 발자취를 그대로 남기면서도 이 두 개의 그 발자취를 하나의 새롭게 그 메모리얼에서 추도하는 공간으로 바꾼 케이스입니다. 그거를 물과 어떤 큰 구조, 워터폴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사람들이 추도할 수 있게끔 그 주위에, 건물 주위에 희생자들의 명단을 이렇게 쓰고요. 사람들은 마치 건물이 무너져서 내려간 것 같은 이 공간 안에서 추도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끔 이 예전의 건물에 그 발자취를 남겨놓은 프로젝트예요. 그 라이팅
사용을 해서 예전에 그 빌딩의 위치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일부 이벤트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그 두 개의 워터폴 외에도 이제 전시관 쪽으로 들어가면 예전에 그 건물에 있던 베이스의 상태를 그대로 일부 남겨놨다든지 아니면 그 기둥을 그 당시에 추모하는 그 기둥들을 다 남겨놓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예전의 기억을 자연스럽게 새로운 공간에 중첩시키면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이렇게 계단 자체도 일부의 그러니까 예전의 건물들을 다 없애고 새로운 공간을 만든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일부 건물의 요소들을 그대로 남겨놓음으로써 사람들에게 더 그 기억을 잘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프로젝트는 이거는 이제 홍대 입구역의 공공보행 통로인데 이게 사실 애경그룹이 이제 애경 본 사옥을 새로 지으면서 여기는 밑에는 뭐 쇼핑몰, 오피스, 호텔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타워인데 이 공공보행 통로가 1층에 어떻게 보면은 이 큰 건물의 퍼블릭 공간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 공공보행 통로가 사실은 이 홍대 입구역과 이어지는 그 경의선 숲길의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래는 이제 경의선 철로였었던 거고 그 철로가 다시 숲길로 바뀌었고 그거를 그대로 들어오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서도 이 숲길이라는 경의선 숲길이라는 도시의 큰 맥락은 유지를 하고자 했고 그래서 제가 이 프로젝트 참여할 때 여기는 숲길이라는 비록 건물의 필로티 공간이지만 숲길이라는 맥락은 유지를 시켜야 된다. 그래야 이쪽에서 연남도까지 이어지는 그 숲길이 이러한 숲길이 계속 도시 안에서 작용을 하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숲길이 이어져 와서 이 건물 안으로 필로티 공간으로 들어갈 때도 이 숲길이라는 메타포를 계속 유지를 하자라는 측면에서 어떠한 천장 마감에 그 숲길에서 나뭇잎 사이로 그 햇빛이 아른거리는 그러한 요소를 디자인적인 메타포로 활용을 해서 구성을 했고 이 바닥의 어떤 디자인은 예전에 경의선 철로의 어떤 그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연장을 하는 그러한 맥락에서 이 디자인이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숲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경을 같이 유지를 해서 이 숲이 이어진다는 것이 도시 공간 안에서 건물을 관통한다 할지라도 이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맥락을 유지를 했던 거고요. 그런 맥락 안에서 사실 위쪽의 디자인도 그런 라인이라든지 자연적인 소재의 마감재들을 활용을 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숲의 어떠한 패턴이라든지 느낌을 디자인적 요소로 받아주려고 했고요. 이렇듯 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프로젝트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새로운 공간을 구축할 때 우리가 항상 사이트라는 곳 위에서 새로운 공간을 구축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공간은 그 사이트의 특성을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백지 위에서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이트가 가진 컨텍스트를 어떻게 인정을 하고 또는 활용을 하고 또는 존중을 하고 나아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사례들을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프로젝트를 하실 때 이번 학기 프로젝트를 하실 때 제가 바라는 거는 도시 공간 디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백지 위에 어떠한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정한 그 사이트의 역사와 문화와 그리고 주변의 어떤 관계성들 그런 맥락을 읽고 그 사이트를 정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그 맥락에 대한 조사를 다양하게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그 주변에 뭐 프로그램들, 물론 이제 그런 근접한 도로들이나 여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동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디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유입이 되는지 그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고, 그거 외에도 뭐 역사적인 맥락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적인 맥락이라든지 사용자들의 행태에 대한 맥락이라든지 그런 걸 좀 총체적으로 다방면으로 찾아서 다음 주 개인 발표 시간에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